도쿄 고토구에 있는 대형 쇼핑몰 라라포트 토요스입니다. 이곳 화장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젖은 손을 말릴 수 있는 핸드드라이어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모두 사용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일본의 도심 오피스 빌딩과 대형 쇼핑몰 등 대부분의 화장실에 설치된 핸드드라이어기의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일본에는 총 100만 대 이상의 핸드드라이어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100만 대가 넘는 핸드드라이어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일제히 멈춰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도쿄나우의 정혜연 특파원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일본이 흔들린다 기획 시리즈에 맞춰 도쿄나우에서도 예전 같지 않은 일본 경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핸드드라이어 얘기로 돌아가서요. 100만 대가 넘는 핸드드라이어가 갑자기 멈춰선 건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핸드드라이어를 멈췄다는 게 납득이 가시나요? 일본의 핸드드라이어가 3년째 멈춰선 계기는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달렌의 요청이었습니다. 게이달렌은 2020년 5월 채택한 코로나 감염 방지 대책 가이드라인에 핸드드라이어 사용 중지를 포함시켰습니다. 핸드드라이어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이 비말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게이달렌의 요청에 응하면서 일본 전역의 핸드드라이어가 일제히 멈추게 됐습니다. 정말 핸드드라이어 때문에 코로나가 막 퍼질까요? 당연히 핸드드라이어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인지는 사용 중지 방침이 내려졌을 때부터 논란거리였습니다. 일본에서도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게이달렌은 핸드드라이어의 감염 위험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홋카이도 대학의 감염병 전문 교수팀에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용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할 경우 감염 확률은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 28개국 가운데 코로나 확산 이후 핸드드라이어 사용을 금지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게이달렌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40페이지짜리 자료를 내고 핸드드라이어 사용을 금한 코로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철회를 한 거죠. 1,500여 회원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알코올 소독 등 관리를 잘하면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게이달렌의 사용 중지 철회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부가 괜히 사용 재개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가 핸드드라이어를 통한 감염 사례가 한 건이라도 나오면 여론의 비판을 뒤집어 쓸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자 대형 쇼핑몰 등 상업시설들도 만에 하나의 경우 때문에 책임질 것을 우려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침 등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사용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진취적인 면모가 사라지고 만성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책임을 안 지려는 문화를 꼽습니다.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일본 사회의 특징이죠. 그 모든 시스템이 책임을 안 지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고 관공서 공무원부터 동네 편의점 직원까지 뭘 하나 물어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니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식의 책임 회피 어법이 만연해 있습니다. 게이달렌이 핸드드라이어 사용 재개를 발표한 작년 4월은 코로나 장기화로 항공운수와 외식업 등 국가기관 산업이 고사위기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게이달렌이 국가기관 산업의 존속이 걸린 문제보다 핸드드라이어에 집착한 이유 역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요. 시민들 사이에서 핸드드라이어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이렇게 논란이 점점 커지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앞으로 조직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죠. 일본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문제가 전래답습, 하던 대로만 하는 문화를 꼽습니다. 일본인의 업무 스타일은 왜 꼼꼼하다고들 하지만 막상 일본인과 오래 일해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걸 그대로 하는 건 정말 잘하는데 의외로 허술한 면이 꽤 있다라고들 하시잖아요. 이 전래답습의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팩스 문화일 겁니다. 2020년 9월 일본 정부의 군기반장 고노다로 일본 당시 행정개혁 상은 행정수석의 99.247%의 인감을 찍는 절차를 폐지하겠다. 관공서가 팩스로 접수를 받는 대신 이메일로 정보를 모으도록 하겠다라면서 탈인감 탈팩스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팩스와 수작업 등 후진적인 방식으로 집계하는 실태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게 계기였습니다. 고노의 장담대로 일본은 팩스를 벗어났을까요? 자, 요미우리 신문이 제5차 유행이 한창이었던 작년 8월 16일부터 8월 22일 그리고 제6
6차 유행으로 1일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었던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환자 발생 신고서 제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 발생 신고서의 53%와 49%가 여전히 팩스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즈오카시와 하마마스시는 약 95%가 팩스로 접수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정부의 말빨이 안 먹히는 걸까요? 일본 디지털 정책의 낙후성과 하던 대로 하는 문화가 복합된 결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5월 일본 전역의 감염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허시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시스템 개발 비용을 제외하고요,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만 3년간 58억 엔, 우리 돈으로 약 596억 원이 들었습니다. 의료진이 직접 허시스에 감염자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팩스 집계를 할 필요를 없앤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2년이 지나도록 주요 도시의 병원 절반이 여전히 팩스에 의존하는 실태가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를 통해서 재확인됐잖아요. 병원이 감염자 정보를 팩스로 보내면 보건소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허시스에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6차 유행이 한창이었던 1월 말 고베시 보건소에는 매일 2100장의 팩스가 도착해서 직원들이 자정까지 입력 작업을 했습니다. 밀려드는 팩스를 감당하지 못한 오사카시는 3억 4천만 엔을 들여서 민간의 허시스 입력을 위탁했습니다. 나고야시는 팩스 자료를 입력하는 전담팀을 꾸리는 데만 올해 1억 4,400만 엔의 예산을 씁니다. 팩스를 안 쓰려고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팩스와 새 시스템을 연결하는데 또다시 예산과 인력을 쓰는 겁니다. 현장 의료진에 아니 허시스 왜 안 쓰세요? 라고 물었더니 입력 방법이 복잡해서 손으로 쓰는 것보다 시간이 2배 이상 걸린다 라고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입력 항목이 약 40개로 너무 많은 데다가 스마트폰으로는 입력이 안 되고 또 병원 차트랑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연동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용자가 아니라 공급자 마인드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허시스 같은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생겨난 시행착오 아닐까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허시스 이전에도 일본은 전염병 발생 상황을 집계하는 네시드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네시드는 병원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자료를 보건소 직원들이 입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팩스 입력을 없애려고 새로 개발한 시스템이 허시스인데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후생노동성은 1995년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병원의 의료 물자 부족을 파악할 수 있는 광역재해구급의료 정보 시스템 에미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하자 지미스라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방호복 같은 의료 물자가 부족해서 이 물자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개발한 이미스에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입력하는 항목이 없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관리 시스템은 또 따로 있는데요. 후생노동성이 2021년 2월 백신 접종 원활화 시스템 VCS를 개발한 2달 뒤인 2021년 4월 내각 관방이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 VRS를 따로 개발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VCS가 병원의 백신 재고와 접종 횟수는 파악할 수 있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백신을 접종받았는지 알 수 있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VCS를 보완했다는 VRS 역시 단말기 사용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 현장과 지자체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요, 그냥 전염병 발생 상황, 의료 물자 현황, 백신 접종 기록을 한꺼번에 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100번 양보해서 이걸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한다면 의료 물자 현황 시스템인 이미스에 마스크랑 방호복 입력 항목이 없다면 이 이미스에다가 마스크랑 방호복 입력 항목만 추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왜 일본 정부는 전염병 발생 상황과 백신 접종 기록을 한 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부처마다 제각각의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사카시타 테츠야 일본 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 상무는 마이니치 신문에 각 부처가 필요할 때마다 한두 가지 기능만 갖춘 시스템을 각각의 IT 업체에 발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보다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편이 빠르고 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의 디지털 체계는 기존 시스템에 새 시스템이 덕지덕지 추가된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같아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같은 국가적인 위기 시스템이 이런데 일반 행정 시스템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도쿄 주호구의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직접 받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주호구의 서류인데도 전화번호 기입 방식이 인감등록 신청서는 국번을 괄호 안에다가 인감등록 증명서
교부 신청서는 하이픈 사이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도 어떤 서류는 2022년이라고 쓰고 또 다른 서류는 일본의 연호인 레이와 4년으로 기입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만 관공서의 서류 작성 방식이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일본인들도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그리고 한자 표기 방식인데요. 전각과 반각 등 제각각인 서류 양식 때문에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같은 주호구청의 서류들도 이처럼 다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 미디어들은 일본 관공서의 문서 입력 방법은 1718가지라고 자주 합니다. 1718개는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동네마다 저마다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던 거죠. 일본 행정법상 관공서의 서류 양식과 기입 방식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1960년 오사카시를 시작으로 지자체 업무에도 컴퓨터가 도입되니까 1718개 지자체들은 저마다 다른 시스템을 각각 도입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심지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서류 양식과 기입 방식이 제각각인 이유입니다. 이건 한국경제신문 도쿄지국이 있는 도쿄 미나토구 시바 우체국의 서류인데요. 같은 우체국의 우편번호 기입 양식도 보시는 것처럼 서류마다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마다 고유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탓에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경신하는 데만 매년 5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1조엔 안팎인 일본 정부 디지털 예산의 절반을 오로지 유지 보수에 잡아먹는 겁니다. 중앙부처의 시스템 유지 관리비와 투자비로만 매년 7천억엔이 쓰입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서류 양식과 시스템은 주민들이 그냥 불편을 느끼고 시스템 유지 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행정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코로나가 처음 확산했을 때 관련 부처들이 온라인 회의를 하지 못하고 지자체와 보건소들이 감염 상황을 팩스로 주고받은 것도 관공서 시스템이 저마다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한국이 2주 만에 끝낸 코로나 지원금 지급이 일본은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히라이 타쿠야 당시 디지털 개혁 담당상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디지털 패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1960년에 지자체 업무에 컴퓨터를 일찌감치 도입한 나라입니다. 디지털화에 무관심했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2001년 일본 정부는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IT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재팬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UN 전자정부 순위에서 일본은 14위로 처져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해 디지털화를 추진한 덴마크는 세계 1위, 1997년부터 디지털화에 나선 한국은 2위입니다. 일본의 디지털화가 구호에 그친 가장 큰 원인으로 칸막이 행정이 지적됩니다. 디지털 업무 담당 부처를 보시면요. 종합전략과 마이넘버 카드, 우리나라의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요. 요거는 내각관방, 지자체 디지털화는 총무성, 민간부문 디지털화는 경제산업성으로 담당 부처가 흩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진료는 후생노동성, 원격 교육은 문부과학성, 운전면허증, 경찰청 소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디지털 예산의 절반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시스템 보수 경신에 사용되는데 정부 부처마다 제각기 이렇게 중복 투자에 나서니까 성과가 나올래야 나올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디지털 패전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작년 9월 총리 직속으로 디지털 청을 설립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디지털 업무를 한데 모아서 일본의 디지털화를 총괄 지휘합니다. 사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디지털 감이라는 직책으로 부르는데요. 초대 디지털 감에 민간 출신인 이시쿠라 요코 히토츠바 시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디지털청의 성과를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1718개에 달하는 지자체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는 IT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전례를 답습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최근에 만난 한 일본인 교수님은 이시쿠라 디지털 감은 훌륭한 분이지만 72살의 노 교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IT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그런 분을 최고 책임자로 임명한 데서 디지털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효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